오늘은 반가운 분이죠.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형렬 센터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일단 근데 먼저 축하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주의 주식 투자로 부의 리셋 버튼을 눌러라. 네, 앞으로 네, 네. 10년 주식 투자의 황금기가 열린다. 이번에 신간을 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베스트셀러 감사합니다. 되시기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책과 관련된 내용도 우리 시황 시장 분석을 좀 끝내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죠. 일단 어떻습니까? 2020년 올해 주식시장 아주 최악의 사건도 벌어지고 또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분석을 해주시면. 정말 다이나믹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했었던 질병의 등장, 팬데믹 환경 등과 관련된 이 상황 자체도 상당히 신기한데 한 해의 주식시장이 진행되면서 10년 만의 저점과 그리고 역사적 고점이 동시에 기록된 상당히 경이적인 어떤 시장 상황이었었다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투자 환경, 경기 상황에서도 시장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끔 하고요. 또 여러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경제활동 주체들에 대한 변화와 적응이 상당히 빨랐다. 그런 부분이 최근 주식시장 또 우리 국내뿐만이 아닌 글로벌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확인되었었던 해였다라고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지금 올해 이제 사실 3월 공포 구간을 빼고 나면 연중 내내 오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아직도 많은 하우스들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보증권 그리고 김형렬 센터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저희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늘상 증권사에서는 저렇게 해왔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올해 급등했었던 상황과 대조해서 본다라면 버블 영역에 가지 않았느냐라는 것들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투자자들의 이 같은 아주 신중한 접근도 전혀 틀린 판단은 아니실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 투자자를 괴롭히고 실물 경제에 위협이 되는 통제 불가능한 여러 침체 구간은 주식의 정점과 경기의 정점이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보자면 주식시장이 과열 양상에 있다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경기도 과열이냐라고 하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도 생각들을 하실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현재 상황은 이런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의 속도가 빠를 뿐이지 정상적인 궤도와 그리고 이제 경기와 동행하는 변화를 우리는 언젠가는 체감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최대한 적응 기간을 현재 투자자들이 갖고 계신다라고 판단해 보시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또 2020년도에 10년 만에 절호의 기회를 내가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실 또 그렇다고 다음 10년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다음 사이클에 진행되기 이전에 충분히 또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제공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된다라면은 또 손바닥 뒤집듯이 의견이 바뀔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연말뿐만이 아니라 2021년 상반기에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대비하는 그 기간에 위치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향후,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뭘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선 가장 쉽게 이해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최근 제가 발표한 12월 그리고 연간 전망 자료에서 키 차트로 이제 제가 언급한 대차대조표 등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주 기초적인 회계 상식인 대차대조표 등식은 자본 플러스 부채는 자산이다라는 것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경기 침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것은 부채의 양을 늘려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1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10년 전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었는데 그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었느냐라는 부분이 자본의 손실이 있었거든요. 자본의 손실이라는 건 뭘죠? 이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가치들 중에 미래의 재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자산의 가치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미국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부동산 시장의 폭락,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폭락되면서
굴지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파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본의 손실을 메꿔주기 위해서 미국 연준이 나서서 양적 완화라는 걸 가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양적 완화를 가동한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가서 그 손실난 자본을 메꿔주는 현상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상황을 유지해 주니까 부실화되었었던 자본이 정상화되면서 자산의 가치가 다시금 이제 커지는 그 현상을 보였었던 것이 10년 전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의 상황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보면 무슨 자본의 손실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거는 이제 일자리는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맞지만 경제 전체에 가해진 타격은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자산 시장의 충격도 일시적이었었지 대부분 다 복구가 되었고 우리가 10년 전과 같이 걱정을 해왔었던 금융기관들에 대한 파산,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파산도 극히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시장에 대한 공급된 유동성이 바로 즉각적으로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커지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규제를 가하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 이 현상 등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대차대조표 등식을 활용한 현재 시장의 자산시장의 붐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얘기는 앞으로도 이 과정이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만약에 자산시장이 수축되는 현상이 나오면은 어디에서 시그널이 나올 거냐? 그냥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던질 거야. 부동산이 많이 올랐으니까 던질 거야. 이런 식에 대한 판단은 옳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늘려놓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시그널이 나온다거나 우리가 손실이 없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자본이 그냥 지금 잠재되었었던 부실이 만약 드러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현상이 나타날 때만 자산시장이 수축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책금리를 올릴 이유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잠재되어 있는 부실이 있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현재의 사회 분위기는 우선은 덮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자산시장에 대한 팽창을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저 책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2020년대 자체가 하나의 투자의 황금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10년간 쭉 어떤 자산의 상승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유동성에서 이유를 찾았는데 말씀대로 지금 그 유동성은 그 이전에 어떤 자산의 폭락 현상 이후에 나타난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없이 유동성이 그렇죠. 훨씬 몇 배 더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이 효과가 앞으로도 그렇게 10년간은 이런 지속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이상적으로 기다려야 될 거는 주가만 올라가고 부동산만 올라가는 거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지금 자본시장에 대한 파이가 커져서 유동성이 풍부해지게 되면 이 돈들이 시간이 지나 이제 실물 경제로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장 산업들 그리고 이제 성장은 구조적으로 힘들지만 뭔가 변화를 꾀하는 기존의 전통 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의 어떤 확보된 자본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미래의 성장 가치 등을 뽑아낼 수 있게 되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제 기여도에 따라서 우리는 실체가 있는 쪽으로 향해 갈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 어떤 도덕적 해이나 뭐 사기꾼이 등장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또 돈은 언제나 그랬듯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는 것은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지금 고민하는 데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버블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그 버블의 초입이냐 중기냐 말기냐 그렇죠. 그 기간의 어떤 그 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기회가 아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돈으로서 가만히 있을 때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어딘가 흘러가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우리가 아주 그 쉬운 수요와 공급 이론만 놓고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시장 경제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으로는 상당히 거슬리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에서 나의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위협이 생기게 된다면 이 돈들을 가지고 가치의 훼손이 제한되는 쪽으로 먼저 옮겨갈 가능성 자체가 커진다라는 거고, 이 현상이 최근에 벌써 외환시장, 특히 달러화의 약세에서 지금 감지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달러화의 약세가 조금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미국의 패권적지위가 단기간 내에 바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조금 일시적으로 과한 상태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죠. 달러화로 표시되어 있는 투자 자산을 한 1조 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이 엄청나게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미국 정부도 지금 바뀔 여지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세수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있는데, 그동안에 10년 동안 내가 미국에서 머물면서 자산을 이런 식으로 증식시켜 왔지만 다음 10년에 과연 이 자산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들을 조금 손실의 위험이 조금 적은 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약간 좀 확정 수익이 조금 가능한 것을 사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신흥시장의 채권이라든지 신흥시장의 주식이라든지 여기에 기웃기웃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쪽에 돈들이 전부 다 넘어온다는 것들이 아니라 이 분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면 자산시장에 대한 열기가 그만큼 뜨거워질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이제 대차대조표 등식이 이제 적용되는 구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대차대조표는 이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꼭 그렇게 연준의 대차대조표라고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주 그 상식적인 우리 경제를 대차대조표라는 것들로 구성을 해보았을 때 일부에서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접하세요. 야, 이렇게 지금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빚을 다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렇죠. 근데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자산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빚이 늘어난 것을 나중에 갚아야만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빚을 자본으로 빨리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본으로 바꾸는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빚을 활용해서 최대한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거기서 창출된 수익은 자본으로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득금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저성장 환경은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성장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투잡을 뛰지 않는 한 열심히 일해서 나의 임금이 올라가고 어떤 소득을 높이는 거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많다는 뜻으로 그렇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의 유동성이 이런 식으로 풍부해지다 보니까 내가 노동에 의한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자본에 의한 소득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가계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창출 가능한 이런 자본과 부채의 활용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나의 자산을 어느 정도 증식시킬 수 있느냐 이에 대한 초점을 고민하시는 부분 등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빚을 내서 투자를 할 때다 이런 공격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나의 어떤 자산의 현황과 그리고 나의 미래의 그 노후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위협이 되지 않는 정도 선에서 그 상황의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걸어가는 그 스킴을 조금 더 가지시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건 우리가 이제 연준을 볼 수밖에는 없잖아요.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그렇고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곳이 사실은 연준이기도 하고요. 네.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말씀하신 대로 여러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크게 대차대조표에서 그 빚이 부채가 줄어드는 상황, 그거는 결국 이제 양적 완화를 걷어들이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하나의 위기 시그널로 봐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정책 금리를 올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대신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처럼 시장 금리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경기 심리가 좋아지고 있고 내년에 어쨌든 정책 효과를 얻을 테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시장 금리가 좀 꾸물꾸물 조금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일반적 주식시장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어요. 2021년도 장세가 진행되면서 일시적으로 출렁임이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출렁임이 나올 때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 장기금리입니다. 장기금리가 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장기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채권이 일시적인 저평가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지금의 시장에 풍부한 돈들은 계속적으로 주식 쪽만 올인해서 보고 있는데 저쪽 반대편에 있는 채권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갑자기 눈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렇죠. 구간이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 유동성에 있어서 밸런스가 잠깐 무너져요. 그러면 그때 일시적으로 시장에 출렁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자들은 그 타이밍을 노리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건 아닙니까? 시장 금리는 잠깐 오를지 모르겠지만 정책 금리는 못 올린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책 내용에서도 썼던 부분이 정책 금리 환경만으로 놓고 보면 2020년대 자체가 앞으로 한 9년 정도는 제로 금리라는 거죠. 올리고 싶어도 올리기가 쉽지가 않고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연준은 기존 방향대로 가고 제니 델런 이제 뭐 재무장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분에 대한 뭐 기대 등을 자꾸 결합해서 뭔가 또 어벤져스급 정책에 나오지 않겠어라는 것들을 좀 기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연준이 지금 정책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20년도에만 미국이 정부의 국채를 3조 달러 이상 발행을 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의 빚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빚을 늘려놓고 자기 스스로 정책 금리를 올린다? 이자 비용이 확 늘어나겠죠. 이거는 발등을 찍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잖아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재정 수입이 늘어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 미국 정부가 이 채무 불이행 위험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지 등만 놓고 본다라면은 당분간 그 연준의 정책적인 스탠스는 이제 관심이 상당히 투자자들 사이에서 멀어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경기 진단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금리를 올릴 거예요, 내릴 거예에 대한 답은 항상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투자자들이 여러 이벤트적인 요소를 많이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그런 요인이 조금 뒤로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시장 금리는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오르고 있죠. 예, 오르고 네네.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의견들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정책 금리, 기준 금리를 통해서 시장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시장 금리를 통해서 그렇죠. 예, 자율적으로 이게 뭔가 금리 인상을 시키는 게 아니냐.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그 어떤 효과 때문에 결국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각국 공조 체제에 대한 부분 등도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결국 지금 미국도 지금 2020년도에도 이미 국채를 많이 발행을 했지만 앞으로도 20년도 정도는 아니더라도 경제를 빠르게 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발행해야 될 물량들은 조금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조금 글로벌 유동성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흐름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거는 미국 채권밖에 없다라는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는 또 향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여러 외교 역학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의 내가 미국 측면으로는 조금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될 수가 있게 되니까 서로 기브 앤 테이크에 대한 카드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상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요거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사실 연준의 그 입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건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나 어떤 소식에 의해서 세계 시장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네, 주식, 그렇죠. 금융, 자본 시장이.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의 환경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혼자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연준이 만약에 자산을 끌어내는, 그러니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해도 한국 시장 홀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역시 연준이 주는 어떤 그 상황이 오면 한국은 일단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 네. 이거는 상당히 딥스한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요 단기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장기 비전에서 우리가 볼 부분이냐라는 것들로 우리가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좁은 시각에서 놓고 본다라면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이 커플링 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라고 볼 수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대신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 중에 상대 성과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이나 한국이 미국보다는 조금 이제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조건 등을 갖췄다. 그래서 사실 올 한 해를 보면 뭐 동학개미다 또 서학개미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지역 논리 등에 대한 부분 등을 많이 다루게 되었었는데 사실 벌써 불편함을 누가 먼저 느끼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미국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조금 불편한 시그널들이 좀 많거든요. 뭐 그 방역 상황도 그럴 뿐더러 또 여러 정책 환경의 변화도 조금 거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의 약세가 자꾸 감지되고 있다는 부분은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좁은 시각에서 봤었을 때는 결국은 같이 움직이는데 상대 성과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조금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중국이나 한국 등과 같은 경우 등은 그러니까 손실이 나더라도 좀 덜 날 개연성이 조금 큰 게 지금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중장기 의견 측면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면 부정할 수 없는 것은 2010년대는 미국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시대다라고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었던 의미를 보면 뭐 미국의 패권적 지위,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설명을 해왔고 그 과정에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미국이 쟁취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재해석을 해보게 되면 지난 2010년대 역시 유동성은 풍부했었거든요. 그런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어디를 이동했느냐, 이 소프트 파워 쪽으로 이동을 했었다라는 거죠. 뭔가 어떤 그 생산성이 강조되는 어떤 제조 측면에 대한 의미보다는 독점적 기술과 플랫폼에 대한 기반한 그런 장악력 등이 시장에서 높은 밸류로서 인정받는 현상이 나타나 주었었는데 제 책 제목에서 이제 VL 리셋 버튼을 결국은 코로나19가 누르게 됐고 뭔가 초기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다음 그림에서 소프트 파워가 영향력을 잇는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들의 지배력이 여전히 유지는 되고는 있는데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무시당해 왔었던 하드 파워를 앞으로도 무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재평가 과정이 만약에 등장을 하게 된다면 2020년대는 그런 그 제조 공정에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가치를 다시 바라봐야 될 부분 등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요인에는 역시 투자의 매력이 중국과 한국 등과 같이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와 그리고 혁신 기술을 따라갈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 있는 인프라 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어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러한 어떤 국제 금융 환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경제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10년간은 지금의 뭐 버블이 시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이제 성장의 시작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이 한국 시장에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요즘 화두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네. 그 매수세가 몰리면서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이제 레벨업 되는 그 시발점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근데 외국인이 정말 이 정도 규모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앞으로 더 들어올 것인지. 왜냐면 이걸로 끝나면은 뭐 사실은 그 다음은 하락으로 예상될 수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네. 상당히 급작스러운 변화였기 때문에 11월 장세 이후를 이렇게 급변할지를 예측한 전문가들은 없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이벤트가 단순한 어떤 선거 이벤트나 선거 불안식성이 제거된 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백신 보급과 관련된 부분이 더해졌었다라는 거죠. 뭐 지금 당장 환경이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 경제와 특히 주식 시장은
정상화된 경제에 대한 꿈을 갖고 시장에선 반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었던 부분이 역시 외국인 수급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코스피가 2300선 내외 정도, 400선까지 오는데 기여했었던 것은 솔직히 외국인이 도와준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순수하게 우리 국내 유동성만을 가지고 이 정도에 대한 어떤 그 복원을 우리가 이뤄왔었던 부분인데, 문제는 그 이후에 여기에 외국인이라는 수급을 장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시장의 에너지가 충만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 수급 변화에 있어서 두 가지의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희망적인 부분. 첫 번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첫 번째 근거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이 환율 측면입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원화 표시 투자 자산에 대한 매력이 커진다라는 거고,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 자산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만 사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고요. 이런 통화 가치의 절상 압력이 커지는 나라들에 대한 투자 등은 확대되고 있을 겁니다. 이는 비단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 상황에 따라서는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 등도 커질 수 있다는 것들의 힌트를 우리가 얻으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인이 사면 외국인만 보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그보다 조금 더 발을 넓혀서 외국인이 만약에 사게 된다라면 누가 물량을 던질까? 그것도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근데 제가 조금 전 말씀을 드릴 때 2300, 400 올 때까지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사서 올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이 뭔가를 사면은 매도로 나오는 사람들은 기관 아니면 대부분 개인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개인이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면 팔고 어차피 이익을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에서 매도를 하시고 나가면 바로 뭐 은행으로 옮기시거나 제가 봤을 때 그럴 확률이 낮아요. 대부분 그냥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이 10조 정도를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 고객 예탁금이 10조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대기 그렇죠. 자금. 20조로 외국인이 산다고 그러면 고객 예탁금이 20조가 늘어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연결고리에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외국인이 사고 나면은 또 부담스러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외국인이 사서 올리고 난 이후에 이들이 판다 하더라도 고객 예탁금이 70조 원, 80조 원, 90조 원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잘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속도가 빨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변화에서는 우리가 얻어야 되는 힌트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지수의 레벨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던질 때 받을 수 있는 투자 주체가 또 있다. 이거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조금 희망적인 부분보다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의 한계, 이 점은 이전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지만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사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미 우리 40% 이상 되죠? 지금 36%입니다. 36%. 그리고 올해 2월 달이 38%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700조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1%만 늘려도 17조 이상을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어떤 규모 측면에 있어서의 낙관적 기대는 너무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다. 대신에 안 파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10조 정도만 사줄 수 있어도 지금 코스피가 700에서 800, 900 가는 거는 순식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에 대한 부분이 올해 개인이 40조를 샀는데 외국인이 10조밖에 안 사는 거는 너무 좀 야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외국인은 보유 지분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의 외국인의 수급 패턴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막 팔아 제끼고 한국 주식을 사지 않았을 때의 시점은 보통 엔터파이낸셜 상장 시점으로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 시장이 한국 시장에 비하면 그 내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훨씬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흥국 가운데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앞으로 계속 엔터파이낸셜 비슷한 그런 우량 기업들이 계속 상장을 하게 되거나 이랬을 때 외국인의 매수 자금은 다시 중국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한국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저희 한국 주식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와 고유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행히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상장 기업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다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가격 형성에 의한 수요 공급 논리만 놓고 보면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수요가 강한 구간인데 그렇죠. 여기에 아름아름 공급을 늘리면 가격은 오르기보다는 균형 가격을 향해서 찾아갈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난다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이거는 투자자들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기업들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봐요. 이거는 제도권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시장을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시장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글로벌 기업들의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유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비싼 수수료 내면서 미국 시장에 계좌 트고 주식을 사야 되냐는 거죠. 우리 시장이 그렇게 좋고 뭔가 역동적이면서 어떤 시장으로서와 시장과 투자에 대한 가치가 있는 시장이다라면은 글로벌 기업들을 한국에 상장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장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다른 나라처럼 한 번 추세를 잡게 되면은 그 추세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런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게 된다라면 재래시장 같다라는 거죠. 국산품만 있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유치에 대한 노력들을 고민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현상이 있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은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밸런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해두시는 부분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중국이 어떤 대형 IPO 이런 일정들도 이렇게 투자의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중국 투자하는 돈, 한국 투자하는 돈은 사실 따로따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풀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주 미세한 밸런스 조정만을 하게 되는 거지 이거 팔고 절로 넘어가자라는 어떤 단순 선택적 논리에 의해서 포지셔닝이 결정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바로 이 현상은 이제 과거에 후광통이 열린다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당시에도 실제 그 현상이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성광통, 후광통이 열린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은행주들의 파이가 워낙 크니, 성장이 없는 한국의 금융주를 팔고 중국으로 넘어가자.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 현상이 있었던 사례는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도 발전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발전하는 과정들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선택적 논리가 과격하게 일어난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기우에 가까운 어떤 시나리오 정도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이제 한국 주식을 담기 시작했는데 과연 어떤 주식들을 담았냐? 왜냐하면 보통 이제까지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따라가야 외국인 장세에서는 수익이 커진다라는 게 불문율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그게 아직도 통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주식들을 담고 있는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때 2300~400선까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힘을 실어줬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이 과정에서 이미 주인 있는 주식과 주인 없는 주식에 대해서는 승부가 나여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들을 디테일하게 다 다니면서 피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인덱스에 대한 접근을 하겠죠. 이미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시국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과연 한국을 투자하는 운용력들이 한국 왔다 갔었을까요? 못 움직이지 않나요? 한방 요새? 왔다 갔었을까요?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 결국 시장은 인덱스로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주인 있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에 대한 밸런스가 달랐다는 거죠. 똑같은 비율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쪽은 주인이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조금만 사도 주가가 쉽게 올라가고 주인 없는 주식 같은 경우는 사는데 거기다가 또 대놓고 파는 사람들이 여기저기다 생기나 보니 때는 이때다 하고 소외되는 현상 등이 그렇게 쉽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극단화되어 있는 현상 등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수급을 읽어 나가고 매일매일 등장하는 뭐 순매수 뭐 1등에서 10등, 순매도 1등에서 10등 여기에 너무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일단 그러면 그냥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가면 된다. 특별히 수급에 신경 쓰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주인이 있는 주식과 없는 주식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떤 주인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우선은 그렇죠. 뭐 가장 좋은 거는 대표적인 예가 저런 사례였었죠. 지난 3월 달에 주가가 급락 나왔을 때 네. 말 그대로 이제 동학개미라는 표현이 조금 생소하던 시절. 그때 당시에 뭐 엄청나게 주식 계좌가 터진다 막 이런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선택했었던 거는 삼성전자였었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때가 삼성전자를 투자할 때다라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5월달, 6월달, 7월달쯤까지 수익률을 보게 되면 재미없었죠. 생각보다 재미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수익률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언택 관련 주식들의 잠재력이 커졌었던 그 시기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못 오르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들 역시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서 리스크를 해칭해야 될 부분 등이 커지다 보니까 뭔가 줄이려면 팔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이미 다른 것들은 차분할 것들은 다 처리를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받고 나니 재미가 없었었죠. 근데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수준까지 오다가 여기에 외국인의 살을 딱 갖다 붙이니까 이제 이미 바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사줄 만큼 사줬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개인 기관도 사고 외국인이 사주니까는 말 그대로 주가가 위가 비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최근의 현상이다. 근데 간혹 보다 보면 최근에 뜬금없이 조금 주가가 튀는 전통 종목들이 있어요. 뭐 물론 오르고 나면은 그에 상응하는 얘기들은 나오죠. 뭐 철강 가격이 오른다라든지 운임이 오른다라든지 새로운 그 수주가 나왔다라든지 이유들은 좀 달리기는 하는데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때 주가의 급등은 강력한 매수 주체가 등장했다라는 것보다는 주인이 없다 보니까 빈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말하는 빈집털이가 그런 현상에서 조금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현상을 조금 과대 해석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아닌 거고 수급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해석할 수 있는 부분 등은 아니니까 그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우리 좀 쉽게 생각하면 이 회사의 미래를 믿는 장기 투자자들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제안하는 가장 당분간 필요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부분을 이번 그 연간 전망 자료에서도 언급을 했었었는데요. 뭐 시장의 많은 전략가들이 얘기를 하죠. 뭐 성장주들은 계속된다. 아니면 또 일부에서는 이제는 가치주를 해야 될 때다. 여러 말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성장과 가치에 대한 선택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봐요. 우선은 품고 가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당분간은 성장주다. 예. 왜냐하면 금리가 모든 걸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치주를 가져가는데 문제는 가치도 다 똑같은 가치가 성장도 다 똑같은 성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가는 성장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 성장하는 성장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반도체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의 특성은 뭐냐면 이 기업들은 성장이라고 하면서도 실적이 잘 나와요. 그리고 만약 이런 기업들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경기 침체가 온다고 삼성전자가 계속 성장하는 건 아니죠. 이들도 매출이 감소하고 이익이 감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구간에 들어가면은 얻는 게 또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커진다거나 아니면 2등과의 격차를 벌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주예요. 코어 산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기 투자해야지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지금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반도체 다음으로 언택주들입니다. 인터넷 관련주들이 모든 시장의 밸류들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 그 반대편에 숫자가 안 나오는 성장주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이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정책 수혜주들 이런 것들은 아직은 잘 몰라요. 물론 대신 시장의 에너지가 풍부하니까 이런 주식들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해요. 성장과 가치의 개념보다는 성장 안에서 숫자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매출이나 이익이 현실화된 곳과 그렇죠. 아직은 기대감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곳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또 하나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야 이제 21년도니까 좀 뭔가 변하지 않겠어. 성장은 이미 알겠고 다 근데 주가가 올랐으니까 사는 것도 부담되고 있는 거 어떻게 처분할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가치주로 로테이션이나 교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가치에 대한 부분을 왜 자꾸 교체를 강요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연락을 주시거나 투자자분들이 문의를 주시게 되면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그거를 저한테 강요하시기보다는 왜 교체라는 표현보다는 차라리 추가라는 표현을 써보시면 어떻겠나 라는 것들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한해 수익이 나셨다라면 그 수익이 난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빼서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경기 민감주들을 이제 담기 시작을 하시면 부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삼각구도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삼각구도를 가져가다가 어느 정점에서 시장이 출렁일 때 충격의 민감도가 큰 쪽에 어느 하나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럼 그거를 먼저 빨리 끊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이 가져가는 과정이 현재 포트폴리오와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21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이 운용 전략에 대한 고민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근데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먼저 올랐던 언택트주가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 네네. 시간을 그러니까 투자의 기회를 얻겠다는 거죠. 이때 정리하고 맞습니다.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걸 사서 또 그 돈 가지고 또 불려서 네. 나중에 또 이거 사면 되지 않아? 이런 생각.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고요. 그거를 꿈꾸죠. 누구나 다 꿈꾸죠. 모두가 꿈꾸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그 배열을 동시에 맞춘다라는 부분은 시범적으로 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그러니까 약간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으나 이제 그거는 어떤 당첨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 로또를 매일 사는 기분 정도의 어떤 기회비용,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투자에 대한 목적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에 대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까지의 어떤 통계적으로 보면 팔면 오르고 네네. 살려고 하면은 또 사고 나면 확 내려가고 네, 이게 그렇죠. 이제 반복되면서 손해를 보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다 떠나서 시장에 대한 리듬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는 정책과 시장 경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아무리 우리 생명의 위협이 받는다 하더라도 믿고 기다려주는 사실 그런 과정이 중요했다면 21년도부터 이제부터 중요해지는 거는 리듬감입니다. 근데 이 리듬감이 중요한 시점에 내가 역사이클을 잘 탄다라고 그러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건 천부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듬감을 되살리는 과정 등이 중요하고 리듬감을 살리는 데 있어서 부담을 크게 느끼면서 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각자의 어떤 원칙을 갖고 소액이지만 그 리듬감이 되살아난 이후에 금액을 늘려나가는 방식의 접근 방식을 고민하시는 것이 지금은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사실은 더 가지고 가는 게 이제까지 말씀에 의하면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 네. 지금의 이 상황에서 새로 사는 거 괜찮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12월 달 전망에서 썼던 타이틀이 후레자 3배주거든요. 후레자가 약간 어감이 그런데. 욕처럼 들리실 수도 네. 있겠지만 후레 3배,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이 세 잔의 벌주를 먹는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회식 자리에서 많이 쓰던 표현인데요. 이제 그 뜻을 제가 이제 타이틀로 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의 분위기에 대해서 자꾸 거리를 두기보다는 자꾸 이제 어느 정도는 그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나 지난
9월 달과 10월 달 상당히 극도의 경계감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왔었는데 갑자기 시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바뀐 부분에 적응하려기보다는 이거는 일시적일 테니까 경계가 더 강화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자체도 우리는 적응하는 과정 자체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뒤늦게 뛰어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대 수익률에 대한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장이 폭락했었을 때 위험을 감내하신 분들은 그 위험을 감내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뭐 50%, 70% 올랐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감내하셨던 리스크만큼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면 대신 지금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기대치에 대한 조정을 갖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는 한 10% 정도야. 그러면 들어가실 때도 10% 목표를 먼저 갖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시장에서 말하는 3천, 4천 이런 얘기에 현혹이 되시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잠재력을 10% 정도로 설정하고 그게 가능한 주식들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 등을 고르시는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 신간 내신 게 주식 투자로 V의 리셋 버튼을 눌러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V의 리셋 버튼을 눌러라라는 표현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우선 키워드로 뽑게 된 것이 바로 리셋이었어요. 올해 7월 달 세계경제 포럼에서 다뤘던 의제였었습니다. Great Reset이라는 위대한 초기화라는 부분을 제가 접할 수 있었고, 우리는 항상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의 그 전망을 위해서 역사를 뒤척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과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그렇죠. 않을까? 물론 지금 여러 과거의 상황들,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게 흘러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변화의 속도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 빠름이 갖는 느끼게 되는 부분이 뭔가 초기화되고 나왔을 때 그 다음의 세상의 그림이 이전과 똑같지가 않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초기화된 이후의 시장 환경에 우리가 적응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것,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점 등을 투자자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그 책을 준비를 하게 됐었고요. 또 하나 이제 저도 이 책도 쓰기는 했지만 여전히 리포트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고서가 얼마마다 나오나요? 뭐 한 달에 2건 정도는 거진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아이디어를 생산을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저 역시 뭐 하나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내용을 책으로서 조금 담아놓고 보면 나중에 투자 아이디어를 스스로 생산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적어도 2020년대 앞으로 한 9년, 10년 정도를 보내면서 기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제가 담았기 때문에 뭔가 좀 고민거리가 커지고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불안감을 느끼시게 된다면 하나의 기준을 조금 잡는 데 도움이 됐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리셋이라는 건 이제 초기화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는데 무엇이 초기화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우선 경제가 침체를 지금 겪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침체의 상황이 언젠가는 극복될 거라는 것들을 대부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바뀐 세상의 과정은 이전과는 똑같지 않다라는 점 등을 투자자들이 알아야만 되는데 그거를 적응하지 않고 예전과 똑같을 테니까 예전의 시각에서 정상화를 목표로만 내가 투자를 하면 돼 라고 하면 뭔가 접근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화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강력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지금의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속도를 높이는 부분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주가 지수가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느냐. 또 이 변화 과정에서 정책이나 사회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가 바로 리셋이 갖게 되는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의 팬데믹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긋지긋하죠. 정말 빨리 끝났으면 싶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팬데믹 상황이 이 시장 경제와 세계 경제에 가져온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기존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어 주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과거에도 여러 폭력적 사건에 의해서 이런 불평등에 대한 해소 과정이 있어 왔었었는데, 이번 역시 우리가 요즘 들어서 보게 되면 뭔가 평등해지자, 다 같이 누리려 하는 이런 변화등이 조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해지기 위한 여러 사회적 분위기, 정책적인 방향, 아젠다 등이 방향을 설정된다라는 거는 경제 측면으로 놓고 보면은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얘기예요. 평등해진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부를 쟁취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양하게 열린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뭐 창업을 고민을 할 거고, 누군가는 투자를 고민할 거고, 아니면 뭔가 새로운 연구 등을 통해서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만들려는 노력들 등과 같이 이런 노력들을 각계각층에서 실현내게 된다라면은 결국 그에 대한 가치가 미래의 우리 사회 그리고 세계 경제를 바꿔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현재 코로나19가 누른 이 버튼 이후에 우리가 과거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등을 좀 독자들이 좀 스스로 느끼실 수 있게끔, 제가 아까 보고서가 아닌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고서하고 책에 대한 경계를 이번 집필을 하게 되면서 정말 어렵게 느꼈었습니다. 근데 최대한 보고서가 아닌 책에 가깝게 좀 기술을 많이 해서 독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느끼실 수 있게끔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 이 리셋된 환경하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 등이 많다. 그리고 이거는 세대별로도 마찬가지다라는 점입니다. 뭐 노후 세대나 아니면 현재 왕성을 활동하고 있는 주체들, 또 학생들, 이 모든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부분 등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 요인 등을 각자 쟁취하시다라는 어떤 취지에서 타이틀에 주식 투자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키워드는 부의 리셋이거든요. 이 얘기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자산뿐만이 아닌 미래의 가치를 조금 높이는 데 있어서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취지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투자 활동을 통해서 부를 늘려야만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네네. 거에는 이제 동의가 되는데, 네네. 이제 갈수록 우리가 이 부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많이 경고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산의 인플레이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그 부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것이고, 네네. 과연 이게 뭔가 공평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자료, 책 내용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제가 제시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거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조차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각자가 살아온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의 그 고통을 똑같이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각계각층에 있는 부를 재배치하자, 분배 활동을 강화하자라고 하게 되면 상당한 저항과 맞닥뜨려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미국이 안 해봤겠습니까? 영국이 안 해봤겠습니까? 모든 선진국들이 다 해봤을 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해나가야 될 것은 미래에 발생되는 부부터 먼저 공평하게 나눈 것들을 노력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자료 내용에서 제가 투자에 대한 지침서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양극화 문제는 안타깝고 구조적인 문제예요. 저희도 저 역시 그 사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쩔 때는 피해의식을 느끼고 어쩔 때는 이거는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어떤 저항의식이 느껴지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투자의 개념에서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투자의 개념에서 우리가 양극화라는 논리에 대해서 부분을 접근하게 되면
양극화는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승자 쪽에만 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를 자꾸 시장이나 반문을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얘기는 그냥 이 흐름을, 그러니까 유동성의 흐름을 따라가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익에 대한 철저한 목표를 갖고 나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 투자 활동이지, 경제에 무언가 공헌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만 된다? 이것은 투자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긴 그렇죠. 물론 이제 사회적 투자와 여러 투자에 대한 개념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산시장에서의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의 개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그런 이념적 논리를 가지고 나서 접근해서 복잡한 경우에서만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자본의 논리로만. 그렇죠. 자, 그렇지 않고 내가 이런 양극화된 상황은 언젠간 해소가 될 거야.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주가가 저 바닥에 있는 주식들만 눈에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죠. 안 오른 거. 그렇죠. 이 주식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주식이 성공하지 못했었던 사례 등이 더욱더 많았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는 올라가는 거에 타라. 그렇습니다.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극화에 대한 개념에서 이제 여러 그런 사회적과 경제학적 의미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승자의 편에 서라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좀 더 필요하고, 내가 그쪽에 어울리지 못한다라면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하고 자꾸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세상이 됐고,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불을 리셋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늘릴 수 있는 이 환경을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냐는 투자를 하냐 안 하냐의 또 차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잠깐 언급드렸던 대차대조표 증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강조한 것이, 그 부채를 자본으로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쟁과 뭐 이런 부분 등을 하는 게, 한마디로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또 여러 기회비용을 날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대한 문제 정도의 활동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5천만 원의 빚이 있는데 지금 어떤 그 투자 활동을 통해서 2천만 원을 벌었으면 빚이 3천으로 주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밸류체인의 이동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서 범위의 경제로 바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이제 중국의 밸류체인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분명히 지금 뭐 리쇼링이 됐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그럼 범위의 경제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우선 요즘 말하는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에 대한 거를 제가 좀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범위의 경제는, 내가 규모의 경제는 무조건 박리담회로 싸게 많이 만들어서 비싸게 팔면 수익이 나는 구도라면은, 하나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 이거가 바로 이제 범위의 경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연결 밸류 체인으로 성공을 거두었었던 것들이 지금의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하나에서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뭐 지금 주식시장이 급등하니까 아닌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뭐 우리가 3%, 4%, 뭐 중국이 8% 성장한들, 이거는 기저 측면의 회복일 뿐이지 고성장 시대로 가는 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그 정도라는 그렇죠. 거지, 작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뭐 비슷하거나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양극화의 결론의 문제고 자본주의의 병폐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요즘 우리의 어떤 생태를 보게 되면 집단 측면에서의 경제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그렇죠. 기업도 그렇죠.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이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크리에이터들의 성장이 엄청나죠. 그렇죠. 그러면 다들 뭐 일부에서는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이야 라고 폄하하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 가치를 흡수하는 집단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대기업이 이 방향으로 갈 거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근로자들이
우르르 가서 그 집단의 목표를 달성해내면 성공하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집단의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나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다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간들 목표 자체가 그렇게 획기적인 목표일 리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시대가 개인 중심에 대한 가치를 불리게 되는 거고, 이들의 그 집단에 대한 가치의 증가를 흡수할 수 있는 집단이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튜브의 성장 모델이고 구글의 성장 모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투자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은 취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창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목표는 나의 가치를 얼마나 키워낼 수 있는 건가, 가치를 한 단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책을 쓰게 된 것도, 저 책이 뭐 많이 팔린다 안 팔린다를 다 떠나서 제 개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은 성공이죠. 처음 책을 쓰게 됐으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취지에서 어떤 각자의 어떤 노력을 해보시는 부분이 지금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기업 단위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는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게 투자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아주 미세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그에 대한 접근 방식 역시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뭐 요즘 보시게 되면 그 기업들의 광고도 상당히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광고에 대한 형태들도 보게 되면 뭐 단순히 메인 시간대의 공중파에 대한 부분보다 차라리 여러 다변화되어 있는 채널에 박리담회식으로 했었던 것에 대한 효과가 더욱더 좋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이 후자 쪽에 대한 선택이 맞을 수도 있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앞으로에 대한 성장 모형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기업만을 자꾸 보시기보다는 그 안에 뭔가 그 조직을 점프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천재나 아니면 유명한 인물이 있는가, 이거를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어요. 하긴 스텔라란다. 저 뭐냐, 테슬라. 네네네네. 테슬라 보면은 CEO 하나가 그냥 그걸 다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 결국 최근에 뭐 테슬라와 또 테슬라도 이제 마찬가지인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요즘 연말 인사 시즌이다 보니까는 대기업들의 인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보면 상당히 젊은 인재들을 전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전면 배치된 이유들도 보게 되면은 다 어떤 아이템 그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여러 그 유통적인 측면에서 혁신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었던 인물들을 대우해주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유명해지는 기업인들이 등장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이렇게 보시게 되고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가 무슨 제품을 만드느냐만 자꾸 보시기보다는 이 제품을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유통 경로는 어떻게 되고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좀 참신함이 엿보인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면 그런 기업들이 뭔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그걸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지금 글로벌리 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ESG 투자로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ESG에 대한 방향이 정책적인 방향이고,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많이 받게 되면 정책을 꼭 해야만 해야 됐던 분야인가? 라는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대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책 당국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어젠다와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익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보게 된다면 이것의 달성 시기를 5년으로 생각할 거냐, 10년으로 생각할 거냐, 30년으로 생각할 거냐에 따라서 투자 방식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ESG 투자를 만약에 1년 안에, 2년 안에 해내겠다라고 얘기가 하신다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가운데에서 하는 부분이라면 그렇죠. 이거는 투자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제 하나의 윤리적인 측면, 그리고 그렇죠.
앞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그런 어떤 윤리적 기준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더 크지 않은가.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보면은 그 결국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이익을 주주에게 주자에서 이해 관계자들에게 모두 골고루 나눠주자로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은 주주 입장에서는 이것도 또 이해되기 위해서는,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은 그렇게 썩 좋은 투자처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범위를 넓히지 말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회사 내의 어떤 스타 혹은 그 소프트 파워 그렇죠. 이런 것들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그 우리가 이 투자를 하는데 그 뭐에다 투자를 할 것이냐?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뭐 언택트, 컨택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보다 조금 시장을 넓게 봐서 미국 선진국 시장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 같은 고성장하는 신흥국 쪽, 아니면 그냥 우리 한국에다 할 것이냐. 근데 또 한국에 투자하기에는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어서 저평가받았던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박스권이라고 해서 이게 오르다가도 어느 순간 이게 또 떨어져서 또 바닥을 헤매다가 또 올라가다가 몇 년 기다리면 또 원위치에서 본전 회복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맞습니다. 네. 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이제 이렇게 마켓과 투자 전략을 하게 된 게 어느덧 이제 20년인데요. 이 시간 동안 보내오면서 이렇게 다르다라고 느꼈었던 시간도 있었고, 또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 쉽게 드러내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에서 다른 투자서하고 이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3장 챕터 3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만의 고유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공부 많이 하시고 정말 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투자의 현인들의 이런 여러 지침서들 있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뭐 여러 사람들의 책들을 보게 되면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똑같은 성과를 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고유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그 우스갯소리지만 네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래된 분일수록 네네네. 투자 쪽의 전문가분들 중에서 워렌 버핏이 한국에 왔으면 거지가 됐을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깡통 찼을 것이다. 맞습니다. 아무리 글로벌 셰프라, 유명한 셰프라 하더라도 된장과 고추장의 맛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한 챕터 일서를 활용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부분 등을 아주 조금 세밀하게 조금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만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 그래서 이 방송에서는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네 가지를 찾으셨는데 네, 책에서는. 그중에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방향보다는 레벨의 특성을 갖는다 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시장이 상승 기간이 짧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감이 확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그동안에 보였었던 것들 레코드만 보더라도 가장 오래 올랐었던 시기가 2003년부터 2007년 5년 올랐던 적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길면 2년, 그 사이에서 또 이제 1년 정도는 또 내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었죠. 그게 어떤 우리 주식시장의 어떤 한계였었는데, 문제는 이걸 한계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경제와 주식이 갖는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레벨의 특성을 갖는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좋은 주식이 많고 또 신뢰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라면은 우상향하면서 야금야금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빠질 사람은 빠지고 새로 들어올 사람은 계속 들어오고, 그렇죠. 이런 선순환만 만들어줄 수 있으면 일정한 방향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돈이 몰릴 때는 순간적으로 몰리고, 그리고 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다운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원위치로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성이고, 현 장세는 레벨을 한번 이제 업 시켜보는, 이제 2000 시대는 한 10년 정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2300, 400 수준이 평균이 될 수 있게끔, 한 2500 내외가 평균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좋은 주식을 찾아서 같이 장기 투자를 해라. 그것이 개인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시간을 이기는 방법.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렇게 되니까 한국에서 장기 투자했다가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또 이게 어느 분이 또 그 보니까 SNS에 그 올렸더라고요. 그 10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그 10대 상위 기업의 네임들을 네네네네. 전부 했는데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불안정하지 않냐라는 이 뭐라 그럴까 좀 그 저 뭐라 그러죠? 이 부정적인 의견이 네네네.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또 하나 나오는 의견 중에 하나는 그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이 질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IT, 그러니까 인터넷 내수 IT 같은 이런 것들이 시총의 40%를 차지하면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우상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헷갈리거든요. 가장 이제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사실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구를 수밖에 없어요.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주 엄격한 평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경쟁 기업들과 비교해서 지속 성장을 해왔냐라는 것들에 답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책 내용에도 있는 부분이지만 포춘 500 기업이라고 있죠. 네. 그 포춘 500 기업들의 지난 10년, 20년 추이를 보게 되면요. 10년 전 우리 포춘 500대 기업들 중에 우리 기업이 기업이 4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4개 있어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50개가 채 되지 그랬던 중국이 지금은 150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글로벌 엄청나네. 500대 기업에. 그 뺏긴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유럽하고 미국이 계속적으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는 변화가 없다는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식시장도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시대가 바뀌게 되면 매년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기업들도 그랬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조선산업 보게 되면은 뭐 지난 6, 70년대에 성장을 시작하면서 과거 정주영 회장님이 뭐 엄청나게 세일즈 해가지고 배 따오고 막 했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위협을 느꼈었던 나라가 일본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기업들이 그 꼴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일본의 과거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그렇죠. 걱정하는 분이 국가 많더라고요. 전체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니라 산업으로 끊어서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문제는 주식시장에서 대기업이면 무조건 시총 상위에 있어야 돼라는 것들이 각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시총 상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은 자꾸 로테이션 시켜줘야 되거든요. 투자자들이 떠나가지 않게끔 만들어주려면은. 근데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면은 코스피 50에 있어야 되고 코스피 100에 있어야만 돼 라는 것들을 해버리고 나니까 우리나라 전체 시총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대였던 거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바뀐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대의 흐름은 소프트웨어로 가고 플랫폼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제조 쪽으로만 있으니 성장이 보이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게 이번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리셋된 거죠. 그러면서 네이버, 카카오, NC 이런 것들이 그 시총 순위를 잡아먹고 바이오가 잡아주니까 코스피가 아주 가벼워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바뀐 이 현상 때문에 앞으로는 좀 우리가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기대할 만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과연 네이버와 카카오 또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줄 것이며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이거 평가하는 때는 언젠가 올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못 느끼시겠지만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근데 그때 정말 경쟁력 있구나 평가만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이 산업으로 계속 밀고 가는 추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투자자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투자자들의 믿음을 얻고 있는 기업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소로 꼽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거버넌스 이슈잖아요. 그렇죠. 이 대주주들, 네. 이 기업주의 어떤 그 모럴 해저들, 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개선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개선이 안 됐나도 사실 솔직히 의심스럽고요. 물론 이제 재벌에 대한 여러 문제들과 이 사안 등은 상당히 예민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사실 회계적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이 엄청나게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있고 국제회계 표준을 우리가 이미 쓰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런 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에서의 디스카운트는 이미 많이 해소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오히려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었던 거는 너무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그 시장 어떤 투자자들의 깊이가 너무 컸었다. 근데 지금 이게 해결되어 가고 있고. 하긴 경쟁 시장이 이제 생겼잖아요. 중국에 그렇죠. 투자할 수도 있고 미국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투자 요인 등이 또 있는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지정학적 의미나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 이런 문제 등은 어느 정도 대부분 해소가 되었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 성장 요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변화가 되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오를 이유를 찾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자꾸 저평가 이유를 찾으세요. 지금도 싸다. 아, 근데 사실 이 어떤 상투적인 표현도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봅니다. 우리 시장을 프리미엄으로 만들어주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비싼 건 알겠는데 그래도 사야만 되는 시장으로 만들어줘야만 투자자들이 그에 대한 신뢰를 갖고 물려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프리미엄 사치제 같은 경우는 사는 이유가 비싼데도 사면 나중에 뭐 하면 며느리라도 주지, 아들한테 물려주지, 이 생각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명품 그게 바로 주식.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도 자꾸 디스카운트 되는 것에 대한 이유로만 접근하시게 되면은 그 기준이 어그러졌었을 때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보통 부자들이 비싼 거, 좋은 거를 찾잖아요. 그렇죠. 예. 부자가 되려면은 주식도 좋고 비싸고 이런 데서 골라야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가가 비싸니까 부담스럽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그 좁은 시각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나스닥의 우량주들 보면 다 몇백만 원씩이잖아요, 한 주에. 그렇죠. 네, 뭐 사실 그런 거에 있어서 큰 변화의 차이가 이미 발생을 했는데 정말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된 겁니다. 네. 주가가 좀 싸야 좋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는 그 얘기가 정답인 것 같아요. 싼 게 네. 좋은 건 없다. 싼 건 비지떡이다. 좋은 거는 그 값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 투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당위성을 이야기 나눴는데 그래도 이제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언젠가는 끝이 있잖아요.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10년 후가 될지 뭐 7년 후가 될지 올 수 있는 거니까 그 대신 우리가 그 징조만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뭐 그 신호를 읽고 미리 대피할 수도 있고 잘 대처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두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리고 이게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순간 우리가 뭔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지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자료 내용 중에는 그 조심해야 될 시그널도 한 4-5가지 정도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지금 시장의 위치가 너무 가파르다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이제 여러 가지의 기준을 조금 제안을 해놨고 좀 거시적인 내용이나 경제학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재미없을 것 같고요. 아주 쉽게 이제 이 방송에서는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 딱 보니까 네네. 성장산업 거품이 터지기 직전의 신호는 이것이다. 그 중에서 딱 이제 땡기는데. 그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딱 하나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제 좀 이 표현도 좀 과격할 수는 있겠지만 잔치집에 파리가 꼬이기 시작하면 그땐 조금 걱정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우리가 산으로 간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말하는 여러 신성장 산업 모든 것들이 지금 논의하는 대로만 실제로 구현이 된다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연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문제의 조짐이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제도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경쟁 산업과의 마찰 요인에 의해서라거나 아니면 외교 역학관계에서의 문제 요인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 아 이거는 당분간 골치 좀 썩겠구나.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 데는 저항 요인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IT 버블과 제가 그거를 한번 비교를 드렸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이 나스닥이 저렇게 올라 있고 그러니까는 기술주 거품처럼 꺼지는 거 아니야?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기술주 거품이 꺼진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분식회계 문제라든지 여러 다른 이유들도 물론 있었었지만 제가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 산업의 저항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향해서 가야 돼, 무료 통화를 향해서 가야 돼 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니까는 기존의 통신 산업과 그와 유관된 모든 산업 등의 저항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네들에 대해서 이거를 지지해 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수많은 규제가 생기고 독점 규제가 생기고 이런 현상 등이 나타났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금 성장이라고 말하는 산업들에 대한 저항 요인이 있을까라고 하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뭐 네이버 카카오가 여러 새로운 거를 한다라고 해서 SKT나 KT가 뭐 갑자기 딴지 놓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협력 관계를 보인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에 대한 요인은 크지는 않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일을 벌리다 보면 뭔가 저항 요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그 사안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아 조금 이제 제동이 걸리려나 보다 라는 쪽으로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실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 하나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가지 중에 하나만 얘기하신 건가요? 네. 나머지는 책을 보라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 지금 아니, 순서를 다 기억을 제가 못하겠어요. 지금 아니, 근데 지금 이 정치적 리스크 비슷한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미중 갈등 문제를 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네. 어떻게 심각하게 전개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 가운데서 한국은 또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이고. 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서 좀 부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만한 그 상황, 현상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자꾸 선택에 대한 개념이나 뭐 이 방향이 정상이다라고 믿고 계시는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40대 후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가 살아온 시대에는 2000년대 초반서부터 이제 지금 2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은 미국하고 중국이 친했던 적도 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싸우는 과정을 이렇게 딱 보고 나니까 지금 싸우는 상황이 어색하죠. 그리고 친했던 게 정상인 시대야 라고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전으로도 더 돌아가면은 세계의 경제는 분열과 융합을 계속 반복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이전으로 돌아가서 90년대나 80년대로 가게 되면 이념적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 소련. 그랬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의 투자와 경쟁이 각 나라의 성장 에너지를 창출하는 과정으로서 이게 예견이 되어 왔었던 거거든요. 그랬던 것이 이제 대결 구도가 끝나고 나니까 미국이 오히려 더 당황을 했어요. 적이 없어진 거죠. 주적이 사라져 버리니까는 내부적인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가 세계화 전략. 융합에서 성장 전략을 찾자. 그러면서 이제는 신흥국도 먹고 살게 해줘야 나중에 얘네들이 또 우리를 배를 불려줄 거야 라고 했던 융합의 시절을 보내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는 다시 분열의 시대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투자자분들은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부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화해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싸우면은 어떻게 더 격화될까라는 것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니까 너무 이제 시각을 조금 좁게 보시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 분열 속에서 각 나라별 각자 도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절대 남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거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미국이나 중국과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맞아요. 미소 경쟁 때문에
그 나사라든가 이런 데 무한정 자금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우주항공 쪽의 투자가 무기 쪽에 그렇죠. 이 채산성, 경제성 따지지 않고 막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그쪽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미국은 사실 그거로 인해서 90년대 이후로 IT 산업을 지배를 하게 됐었던 그렇죠. 사실 겁니다. 인터넷도 그런 데서 나온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렇게 따져 보니까 우리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문제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런 환경이 벌어졌을 때 부각되거나 집중 투자되거나 돈 벌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또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시장이 초기화된 상태에서 엄청나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의 리셋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자꾸 과거를 기준으로 지금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자, 새롭게 초기화가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의 부의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 그렇습니다. 저 똑똑한 학생인가요? 아유, 이거 딱 오늘 말씀하면서 나누면서 미중 문제에 대해서 약간 다른 관점이 하나 딱 생긴 게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그 기회가 될 것인지도 좀 알려주시고 네네네. 게을러서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협찬받지 않은 책 광고 주식 투자로 부의 리셋 버튼을 눌러라 우리 책을 이번에 신간을 내신 교보증권 김영렬 센터장님과 함께 지금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을 바탕으로 한 투자 이야기를 나눴는데 상당한 인사이트를 얻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은 역시 외모만큼이나 뛰어난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